네, 오늘 생일 맞으신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짧으면 제가 드렸습니다. 아유, 네, 벌써 마셨습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생일을 3번 축하를 받아서 음력이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이 진짜 제 생일입니다. 그럼 음력으로 양력으로 생일이십니까? 음력으로 지냅니다. 음력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516이네요. 네. 네, 하여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5월 16일입니다. 예, 5월 16일.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그 답답한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에 뻥 뚫어주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이다 발언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화나서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실 참 이게 그 최고위원의 권한이라는 것 중에 의결기구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의결기구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 권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도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최고위원 선거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하물며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 선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정치인들에게 마이크 권한이라는 건 엄청난 것인데, 네, 엄청난 것인데 이 마이크를 월요일 목요일마다 전 방송사가 나와 있는 데서 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 발언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발언들은 우리들의 당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민주당,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여당이 잘못한 것, 이재명이 잘못한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국민들께 알리는 장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여기를 특정 계파의 정쟁용 장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전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당에 이로울 것도 없고 당 내부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예. 그리고 또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이크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언론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책 방향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인데 여기에 지금 정쟁의 시간으로, 그것도 내부 정쟁의 시간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우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참정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당원들의 참정권이 보장된 당대표이고 최고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해도 진짜로 참고 참는 거는 그 역시도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도를 넘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이게 비공개 회의, 그러니까 사전 회의가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각자 모여서 오늘 이런 주요 안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건을 다뤄야 된다라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예. 내부의 갈등 문제를 조율하기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비공개 회의, 사전 회의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폭탄 터트리듯이 내부의 갈등 유발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사실 이때까지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를 한 3-4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3-4번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도를 넘어도. 장동혁 대표를 도대체 그렇게까지 비판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걸 공개 저격해서, 이거 공개 저격 아닙니까? 그냥 예. 그 앞에서. 이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 지금 당원들이 당대표 내려오라고 했나요? 당원들이 당대표를 일제히 내려오라고 한다. 이래도 지금 이게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렇죠.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왜 본인들 특정 계파 몇 명이서 계속 이걸 전체의 의견이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문제를 만드느냐. 근데 그 최고위원회를 우리 일반 당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최고위원회를 하면은 회의 공식이 이제 오픈되는 회의하기 전에 비공식 회의가 앞뒤로 있는 것인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9시에 통상적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죠. 예. 그러면 이게 10분 전에 전체가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 여포실에서. 이제 이걸 통상 뭐 비공개 회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회의 시간은 아니고 예. 뭐 여기에 간단한 담화 정도를 하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뭐 8시 반이나 8시 20분 정도에 최고위원들만 모여서 별도로 회의를 해요. 예. 여기에 요즘에 거의 다 안 나오세요. 어허. 자, 그럼 여기에 나와야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최고위원회 멤버들이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미리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거나 좀 그러진 알 수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본적 전제하에서 당연히 당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발언을 할 것이라 믿는 것이죠. 왜?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어허. 당원들을 대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이 최고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또 비공개가 있었죠. 잠깐. 아, 예. 여기 신동욱 최고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 어떤 이야기 예. 하셨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다. 옛날처럼 당대표 후보 나와서 1등 당대표 되고 2등, 3등, 4등 막 최고위원 되고 하던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다. 그렇죠. 당대표에서 당대표 나올 사람들은 당대표에서 이미 경쟁을 마치고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것이고 단일 지도체죠. 예. 그리고 최고위원 경쟁 후보자들은 별도로 나와서 최고위원이 된 것이다. 우재준 너는 청년 최고 나온 거 아니냐. 너 나랑 경쟁했냐.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에를 마치 집단지도 체제의 장처럼 예. 네가 우리랑 똑같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어허. 왜 이렇게 나대 계속 왜 이렇게 사고를 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당에서 의원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전 돌이켜 보세요. 이준석이 당 대표였을 때 의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황교안 전 대표였을 때 의원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나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 나와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 대표 나와서 줄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정말로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언권을 안 줘요. 이 최고위원들 외에는 원내대표 외에 발언권을 안 줍니다. 거기 옆에 국회의원들 사이드에 쭉 앉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 한마디 하려면 손 들고 발언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발언권을 다 주지 않아요. 예. 이게요, 지금 당의 서열이에요. 네, 여기에서 당의 지도부인 거예요.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고위원. 이 사이드에 국회의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원내 지도부 등이 예. 앉아 있는데 예. 발언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손을 들고 저 혹시 발언권은 없지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간혹 나오는 풍경입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자리에서 맨날 하는 짓이 당대표 공격하는 것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제가 이걸 발언 순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님, 원내대표, 그다음에 수석 최고, 그다음에 저 차석 최고. 예. 네, 그다음에 이게 득표 순이에요. 득표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출되지 않은 조강한 최고가 지명직 최고가 하는 최고.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제 순서가 앞쪽이다 보니 제가 맨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제 순서가 앞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예. 아, 그렇군요. 조강한 최고가 맨 뒤니까 받아쳐 주시는 거고. 근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선을 넘었다. 예. 이게 사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최고의 발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한다는 거 부담스럽고 별로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우재준의 발언으로 온 언론이 도배될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한마디 해줘야 이게 양쪽 의견이 나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제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혼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맞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뭐 신동욱 최고께서도 굉장히 비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너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최고위원 멤버라고 해서 너 우리랑 같은 권한도 아니고 당대표랑 같은 권한 아니야. 지금 집단 지도 체제 아니야. 이 말을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이다. 네. 자, 우리 방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지도 체제는 소위 말해서 위원장은 있으나 그 위원들이 다 한 표씩 행사하는 어떤 권한이 좀 분산되어 있는 커미티 같은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는. 이건 주로 야당이 많이 채택하는 기구이긴 한데 이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당원들이 총투표에서 뽑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참 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자리에 나와서
허구한 날 당대표 사퇴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저 게임 룰 위반인 겁니다.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또 특정 개파에서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정확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당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할 때 당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 의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개파 정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내가 당대표 될 자신은 없어. 내가 1등 할 자신은 없어. 근데 내가 당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싶어. 근데 내가 2등, 3등은 할 것 같아. 4등 할 것 같아. 예. 집단 지도 체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에 나선 다음에 1등은 당대표, 2등이 수석 최고, 3등이 최고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당대표의 표수를 받았으니 나도 당대표와 준하는 권한이 있어를 주장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거는 1등 할 자신 없는 그리고 분탕력이 강한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왔다. 분탕력이 강한 당 개판되는 겁니다. 당이 엉망되는 거죠. 개판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지금 어제 그 최고위원회 회의 도중에 사진이 한 장 찍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우리 그래픽 그 징계위 명단 강명구 의원이 이렇게 텔레그램 뭐 보고 있는데 그걸 뉴스원 사진 기자가 착딱 찍은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치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거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거기에 뭐 배현진 뭐 등등 이름이 싹 다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좀 징계를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누가 보낸 문자죠? 그게 전안 지금 나왔죠. 당직자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직자로 돼 있는데 오늘 우리 그 몇 번째 그 그래픽이냐면요. 일단 말씀드리면 선관위 특검 성공 조건 다음 그래픽입니다. 살생부 명단인가?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좋아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네,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저 사람 따져봐서 적절한 명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구갑 한동훈 선거지원, 배현진, 진정호, 김종혁, 박상수 등 당대표 박민식 후보 등에 대한 막말 비하성 발언 한기호 등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살생부 명단입니까? 저런 문자는 그냥 저한테 하루에 지난 작년 9월부터 수십 통 와요. 아, 그렇군요. 그냥 정말로 많이 오는데 강명구 의원 이거 왜 찍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찍히는 건 전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저런 문자들은 수시로 오는 것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 10월부터 주장하고 있던 것이다. 9월 10월부터 작년 9월 10월부터. 예. 예를 들어서 당의 기강이 바로 서야 당내 원칙과 기준이 쓰는 것이고 예. 그때야 당대표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때까지 지금 개혁을 한다, 당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역사 한번 보세요. 왕권이 약화되어 있을 때요. 이 리더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그래요. 예. 우리 당이 당대표의 권한이 정말로 하찮다 보니까 당원들이 뽑았던 당대표가 임기를 마친 적이 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만 8년인데 8년 동안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지휘한 시간보다 권력자들이 뒤에서 뽑은 비대위원장이 지휘한 시간이 더 길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원 뜻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에.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임기를 못 마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왜냐면 처음 우리가 당선되자마자 9월부터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뭐 한 게 없어. 한 것도 없는데. 나 이제 임명되는데 그냥 당대표 물러나래. 전당대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악의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하고 당만을 공격하는 자들은 분명한 해당 행위이니 예.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아직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아직까지도 얘기해요. 처벌이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당 내에서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동훈 사건 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이어서 지금 당에서 제명시킨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여도 김민수여도 신동욱이어도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렇죠. 겁니다. 신상 필름이 그래서 저는 확실히 계속 사건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민주당이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가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민주당에서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당대표만 공격하면서 당대표를 흔든다.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지금 민주당은 최소한 그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 당이고 네. 우리 당은 이게 완전 나일론이다. 나일론이다. 네. 자 그러면 이거 경상도 말로 하면 나일론뽕인 나일론. 거예요. 나일론뽕. 그러니까 짜가 지금 이게 짜가 가짜 네. 자 기준과 그런데 원칙이 없어. 예, 기준과 네. 원칙이 없다. 뭐 이연령 비연령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 당이 운영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은 당규가 있고 그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120만 명 가까이 있는 공당에서 국고 보정을 받는 공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7월 6일 날 지금 언론 보도로는 윤리위원회가 뭐 심사를 위해서 소집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 징계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름 명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해당 예. 행위를. 예. 그럼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리위 거쳐야 될 것이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제도 이 부분이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께서 마치 누구누구를 징계할 것처럼 실명을 막 거론했잖아요. 최고위에서. 예. 장동혁 대표가 실명 거론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 자기들이 지발절인 거야. 예. 지발절에서 날 징계하겠다면 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까 자기 발절이겠지. 도둑이 제발저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회 때 하셨던 말인데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 나는 징계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명의 실명도 거론한 적이 없다. 이게 팩트인데 마치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누구 지목해서 마치 방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 회의장을 당의 분열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분열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당원들이 낸 이 징계 요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당원들이 낸 징계 요청서가 제가 볼 때 전달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당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예.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 당원들의 이런 징계 요구서 같은 것들이 한두 장이 아니라 예. 수만 장을 모아오고 수천 장을 모아오면 이거 당에서 검토는 해야죠. 검토는 해야죠. 무슨 일인지 검토를 해야죠. 그게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입법이나 악법이나 뭐 어떤 것들도 5만 명 이상이죠. 예. 동의 서명을 하면 그걸 검토하게 돼 5만 있는데 명이죠. 예. 당에서도 지금 이게 적지 않은 분량의 동의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검토는 해보는 노력은 해야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지난주였죠. 저한테 제출을 안 받아준다라는 민원이 막 있었어요. 제출을 안 받아준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또 이거를 내부에 얘기해서 왜 민원 이런 서류가 들어오는데 당원들이 제출하는데 서류를 안 받냐? 예. 왜 안 받냐? 이거 핑퐁 치냐?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접수를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뭐 저한테도 온갖 민원이 다 옵니다만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어쨌든 간에 뭐 가급적이면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당사에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원이 많았어서 지금 이것도 가운데에서 좀 가교 역할을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자, 이렇게 그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총의를 제대로 당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국힘당 내부의 정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게 당 지도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선관위 특검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이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여론이다. 근데 이 여론이 그냥 형성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01을 넘겨가기 시작해야 위기감을 느끼고 60 맞습니다. 정도에 이르렀을 때 60을 넘길 때 여야 아젠다에 구분 없이 통상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게 60%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허.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특검을 같이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제 물타기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이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 제가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요. 예. 캄보디아의 국민들
납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제도권에서 파헤치면서 계속해서 맞아요.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처음에 민주당의 반응은 완전히 강하게 김민수 전쟁론자까지 나왔어요. 어허. 내가 당장 캄보디아 들어가서 국민들 구해와라 막 그때 전쟁론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이현주 그때 제 기억에 이현주 박찬대 등이 국민들 구해와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걔네들 이상한 쇼까지 했죠. 그럼 이게 국민 여론이 움직일 때인데 지금 국민 여론이 뭔가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고 이게 60%가 넘어가는 것 같고 국민 여론들이 심상치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동조를 하기도 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본인들이 볼 땐 이거 최소한 60%가 넘어가는 여론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허. 일단 첫 번째로 속으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절차가 그럼 지금 특검법이 발의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렇죠. 그럼 발의돼야 특검법이 되죠. 국회에서 발의돼야 되는 것인데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어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가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해서 가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검법 발의할 때 전원 참석할 거라고. 그럼 이게 결국에는 150명이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죠. 150명이. 예. 근데 우린 국회의원이 110명뿐이 없어.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의 의원 40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특검법의 세부 안건으로 한참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일단 당론으로 민심 안 좋으니까 특검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세부 안건으로 협의 안 하면 돼.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팩트라고 보시죠. 페인트 모션이다. 네. 그러면 세부 안건으로 특검 누가 임명할 거야, 누가 추천할 거야, 특검 기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특검 여기에 방식, 범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놓고 협의가 안 되게 해서 질질 끌면서 예.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한다. 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의 강도를 더 올려가야 된다. 이거 전국 투쟁으로 완전히 확장돼야 되고 여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당과 싸우지 말고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정치인들이 이 가능성이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결국은 중요한 것이 특검법 발의가 통과돼야 되고 그럼 이거요 지금 야당들도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범야당, 범여권 그렇죠. 여기까지 압박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들도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게끔 만들어서 최소한 40표가 더 나와야지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특별검사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당은 배제돼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한 두 곳 중에서 한 곳씩 추천해봐라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들이 주도했던 내란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각각 한 명씩을 추천했고 실제 각각 한 명씩 추천했지만 특별검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했던 검사 한 명씩 그냥 그대로 낙점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지금 이 특검을 주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어디 개혁신당이 추천해야 되려나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검보를 뽑거든요. 특검보들이 통상 4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특검보가 4명씩 있었습니다. 예. 또 여기 파견검사들까지 하면 파견검사가 뭐 40명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70명까지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만 210명에 달아났어요. 맞습니다. 그게 조사할 게 있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번 성관이 특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대로 된 수사 인력이 충분히 들어와줘야 된다. 수사기관이 확보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사의 범위를 투표지 부족에 한정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투표지 부족 문제만 가지고 투표지가 부족했던 곳에 니네 왜 부족하게 찍었어? 라고 해서 이 사람들 처벌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죠? 이거 업무상 가실 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업무상 가실 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밝히고 싶은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야. 예. 있는데도 안 줬어.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특검의 범위라든지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 방식이라든지 예. 특검의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를 볼 텐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못할 얘기들을 할 것이다. 민주당 한 명 추천하고 국민의힘 한 명 추천하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뽑자. 이런 짓들을 할 수도 있고 특검의 범위를 투표지 부족 사태에 제한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을 받게 하려면 우리들이 이 여론을 계속해서 범국민적으로 더 확산시켜야 된다. 범국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지느냐,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수사 범위는 최대한 넓게 광범위하게 그물을 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 전에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 투쟁한 거, 저런 거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그겁니다. 국민적인 이 분노의 에너지가 폭발할 때 집권 여당이 두려워서라도 국민의힘이 검사를 특검을 추천하게 만들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쇼하다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일단 반대 기류들이 훨씬 더 많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이거는 지금 정권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논평이 이미 많이 쏟아졌는데 제가 그냥 이거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요. 이거 정경유착이에요. 이게 제가 친기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960년대 70년대 삽니까? 국가가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이 여기에 부응하면 이게 정경유착인 거예요. 그게 정경유착이죠. 딴 게 정경유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벌써 지금 국조부터 시작해서 특검 들어갔을 겁니다. 난리 났을 이거 지금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예. 이 정도 갔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뭐가 있다고 경제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갔는데 이거 지금 저는 국민연금 어떤 식으로 주식에 투자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어떤 식으로 지금 압박을 했는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최대효율을 뽑을 것인지를 계산하는 곳인데 어떻게 투자효율이 가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할 것 같은 맞습니다. 곳에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1, 2천억도 아니고 수백조를 투자하는 결정을 합니까? 이 기업이. 대한민국이 지금 역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시대로 역행할 겁니까 이거? 이 과정, 선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되어야죠. 예. 특히 반도체는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지금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시장과 경제 원리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에게 기업 회장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의 압박 심하겠지만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만에 하나 권력의 압박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 더 가열차게 기업의 편에 서서 싸워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시도 국민들 여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자세하게 소상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투샷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한마디 하시고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생일 축하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생일 축하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영풍 TV 항상 그 언론을 대체해서 바른 정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곳인데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영풍 기자의 이
정롱 집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위기이구나,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구나를 국민들께서 느끼시기 때문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저항이, 이 모든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서 반드시 이 6.3 지방선거 특검, 선관위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싸워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서 정경유착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압박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결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직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반갑습니다. 계십니까? 예, 뭐 잘 있습니다. 아니 요즘 그 심야 방송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 시청자들이 목K 방송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그걸 들으면서 주무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시청자들의 고충을 좀 알고는 계세요? 요즘 한 3, 4일 정도 밤잠을 설치셨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고도 없이 방송을 한 3일 쉬었더니 예.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아, 하소연을 큰일 하셔가지고 어제 또 얼른 재개를 했습니다. 다시. 자, 알부민 하나 드시면서 우리 남재현 원장님. 예. 리포점 발효 알부민 NMN,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NMN. 네, M&M. 네. 자, 우리 지금 최근에 텔그램방 사진 하나가 지금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파문이 일어날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뭐 조중동만 난리 난 거죠. 레거시 재래식 미디어. 지금 사람들 입에 유행이 됐어요. 재래식. 예, 우리 이영풍 대표님이 사실 시작한 표현인데 재래식. 언론들만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푸세식이라고. 푸세식. 예, 냄새 나요. 진짜. 지금 이미 뭐 중앙일보는 이미 시체가 된 것 같고, 죄송합니다. 부도. 센 표현. 예. 부도. 이미 지금 기업으로서 사망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매각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주인이 바뀌어요. 그 홍석현 뭐 한 겁니까? 인생 내내. 예? 그 정치권에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기업 하나 날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재래식 미디어들만 어제 단톡방 상황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보도한 건 한국경제였는데,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도 너무 노골적으로 친한계를 소스로 한, 혹은 친한계에 유리한 보도들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기자들 이름 봐놓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해당하는 단독 보도한 기자가 그 전에 어디 뉴미디어에 있었는지도 알거든요, 저는. 거기 보니까 예. 우리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이름 많이 나오던데요. 가발 쩐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가발이 땀에 쩔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뉴미디어가 이렇게 공감각적인 예. 그런 방송입니다. 예.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누가 봐도 뻔한 수작이잖아요. 어제 이 김효은 대변인이 아주 빠르게 이 팩트 체크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박 논거가 조금 덜 풍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팩트 체크를 해주심으로써 이게 아주 의도적인 작업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포럼이라는 거는 이미 2024년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입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단톡방 없었습니까? 왜 없었어요? 그러면은 임기 절반 이상 지금 지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은 놀고 이제부터 일하는 겁니까? 미쳤어요? 그런 포럼 왜 만듭니까? 없애세요, 그냥. 무슨 일 했습니까? 맞아요. 그 포럼에서 지금 글로벌 외교, 국제, 이런 국제관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만든 제목의 포럼인데 뭐 했습니까? 이제까지 성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국 정치, 미국의 어떤 대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상이나 내놨습니까? 거기에 맞게 전략 짠 적 있습니까? 입법한 적 있습니까? 외교 활동 제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텔그램은 또 다른 텔그램인데요. 예.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직자와 강명구 조직부총장 사이의 텔그램이고, 그거 말씀하신 거군요. 지금 텔그램은 뭐냐면
무슨 뭐 외교 무슨 포럼 무슨 뭐 모임 연구 모임이 있대요. 국회의원이 3군데 연구 모임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장동혁 대표를 또 초대를 한 거예요. 이거 뭔지도 뭐 근데 예.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래식 언론은 뭐라고 하냐니까 윤재욱 의원이 4선인데 1.5선 장동혁 의원이 그냥 초대하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디 종편 어딘가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냐? 장동혁은 지금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어디 연구 모임에 초대를 하면 미리 전화라도 하고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좀 들어오실랍니까? 물어보는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저 초대해놓고 장동혁 대표가 이게 뭐지 해서 다시 나간 거를 꼬아가지고 한동훈이 인사를 하러 들어오니 나갔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카톡에 올리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김효은 대변인이 해명을 한 거죠. 팩트 해명. 체크를 한 거죠. 그 팩트 체크. 그 팩트 체크는 그 우리 지금 카톡에 올라와 있는 그걸 하나 올려주세요. 그 보시면은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그 레이나라는 그 예명을 씁니까? 요거. 네. 강사 하던 시절에 예.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영어명을 영어명을 이제 쓰는 거죠. 자기 활동명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요걸 한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한번 요거 설명 좀 해주시죠. 자, 뭐 아까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났던 거는 윤재욱이 이제 대표로 있는 예. 해당하는 외교 안보 포럼 거기에 단톡방이 2년 만에 만들어져 2년이 넘은 거죠. 국회 2024년 시작은 5월 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자체가 이런 단톡방은 필요가 없거나 예. 굳이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네. TV조선의 어떤 뭐 취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재욱 대표가 그 해당하는 이 포럼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의 화해를 의도한 것이다. 제정신 아니죠. 화해하기 싫은데. 화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조우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만일 그 보도가 그 취재가 지금 사실이라면 예.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이면 더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폭 가해자가 있어요. 뭐 다수의 지금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좋게 화해해야지라고 시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칠게요.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거 할 때 뭘 해야 되냐? 해당하는 피해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학폭했던 그 학생이 다시 만나서 얼굴 볼 수 있는데 괜찮겠니? 그렇게 한번 해볼까? 다시 이런 식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재욱은 기습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 상황이 나빠질 것까지 예상하고 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이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 재래식 미디어의 종편에서도 그따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상수가 아주 그냥 재미 보듯이 놀리듯이 막 그런 글을 써요. 어떤 4선 윤재욱에게 지금 1.5선 장동혁이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예. 그게 결례라고 그걸 문제 삼는 게 결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듯이 하는데 자, 윤재욱이 대답해야 됩니다. 윤재욱이 대답 안 하면 계속 질문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윤재욱이 한동훈에게 사전에 언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러면 한동훈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장동혁 대표한테는 양해 안 구합니까? 한동훈은 몇 선이에요? 한동훈은 0.1선 정도 됩니까? 0.01선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본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맞네. 윤재욱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면 정말로 자기가 화해를 시키고 싶었다 할 경우에 더더욱이 장동혁 대표한테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번에 뭐 원내에 들어왔기도 하니 그리고 포럼에 가입하고자 하니 우리가 단톡방을 운영할 때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상식입니다. 뭐 예의 이런 걸 떠나서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리한 행동,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더라도 자기가 나중을 위한 뒷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강한 서포트를 받고 있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랑 한동훈한테 뭔가 말하자면 부채감을 안기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니를 위해 이만큼 해줬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혹여나 한동훈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이 본인 배지 달아주는데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다
다 알아요 이제 윤재옥 씨 다 알아요. 이제 오선하고 싶은 모양이네. 네, 윤재옥 씨 이제 이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윤재옥 뭐 그 뒤에 씨 다음에 다른 말 안 붙이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세요. 윤재옥 씨의 그 더러운 속내가 그 자잘한 계산이 다 읽혀요. 국민들 바보 같아요? 바보 아닙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때 잘 모를 뿐이지 지금 정치에 관심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내 지금 공기처럼 산소처럼 생각하는 참정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구나. 내가 네. 이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숨막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공포감을 느끼니까 올림픽공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윤재혁 집 주소를. 어. 윤재혁이 당연히 이제 달서 을에도 자기 지역구에도 뭐 주거지가 있겠지만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삽니다. 선수촌. 오금동 현대 아파트예요. 그렇군요. 거길 제가 잘 알아요. 아. 제가 그 풍납동에 살았거든요. 그쪽 어릴 때 살았다고 예, 했잖아요. 풍납동. 예. 맞아요. 예. 그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공원 기준으로 대각선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 동네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올림픽공원 아예 정반대에서 거기를 걸어 다니기도 했으니까 네. 조금 이제 뭐 얼마나 가까운지 아는 거예요. 걸어서 좀 빠른 걸음으로 하면 10분 만에 갑니다. 예.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곳에 살면서 윤재혁 올림픽공원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평일에는 의정 활동한다, 의사 일정이 있고 할 때는 거기 살 거 아니에요. 거기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다른데 모텔 가서 자진 않을 거니까. 네. 왔습니까? 지나가다가 한번 스칠 수도 있어요. 아니 혹시 왔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몇몇 사람들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자에 마스크에 이제 완전 무장하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몰래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가산점 주겠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당원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윤재욱은 한동훈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양해 구하지 않았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올림픽공원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윤재욱은 대답해야 됩니다. 답하라 빨리. 야, 예리하신 우리 목회님 역시 예리하시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는 초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고 장동혁에게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초대해 버리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바로 나왔는데 이걸 꼬아 가지고 한동훈이 나타나자 장동혁은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래식 언론들이 푸세식 언론들이 쓴다 이거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게 1.5선 뭐 4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불쾌하게 그렇게 단톡방에 집어넣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죠. 당연히 예, 예의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자, 지금 그 해당 행위자 명단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뭐 지금 친한계가 그동안은 의기양양 목소리 크게 내면서 아주 그냥 장동혁 대표를 깎아내리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칼질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효과가 뭐였을까요? 장동혁 대표를 타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전이 생기죠. 그 내전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전까지의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 애국 시민과 그러니까 당원만이 아닙니다. 애국 시민과 장동혁 대표의 라포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자, 이게 안에서 아무리 내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을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떨어지네요. 어느 분이 라포가 뭐예요? 물어봅니다. 신뢰관계가 신뢰관계입니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억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설사 표현 방법을 살짝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이전 방식은 충청도 화법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좀 돌려 말하지만 예리하게 송곳처럼 찌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애국 시민들 중에서는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돌려 말한다는 그 자체였어요. 예. 돌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말하나 의심스러운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예. 거죠. 지금은요 라포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어허. 거기에 하나 더 놀라운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포가 형성됐다라는 건 장동혁 대표가 특히 이 참정권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슈에 같이 몰입하고 있을 때
그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가장 합치되는, 부합하는, 일치하는 공명을 만드는 그런 목소리 낸 정치인이 장동혁 대표예요. 오케이. 장동혁 대표만 어떤 논란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발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포인트를 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뭐 특정 대한정당의 사람들이라든가 뭐 혹은 뭐 특정 스피커라든가 혹은 당내의 다른 뭐 인사들이라든가 크고 작은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거나 이견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는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거의 소음이 안 생겨요. 어허.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옳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라포가 형성되니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어떻게 보이냐? 야, 우리가 원하는 이 참정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장동혁 대표를 흔드네, 이상한데? 오히려 걔네들이 의심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배현진하고 박정훈이 제일 비난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위가 높고 잔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현진이 이상한 애로 바로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했던 책임당원 위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확장됐습니다. 예. 올림픽공원으로 모이면서 이 정치 이슈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참정권 문제에 박정훈하고 배현진은 관심이 없네? 그런 관점에서 장동혁 대표 공격하네? 열받네? 쟤네들이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와는 라포가 형성되고 친한계에 대해서는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친한계가 아무리 흔들어도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요. 아니 오늘 그 안철수 의원 저 발언한 거 우리 그래픽 2개 있잖아요. 안철수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야 안철수 의원 오랜만에 확실하게 냉철하게 좀 진단해주네. 1번 한번 해보세요. 1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인데 장동혁 지도부 붕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간철수가 간은 잘 봅니다. 네. 간철수가 제가 아주 핵심적인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간철수가요. 간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랑 단일화해도 안 된다 싶으면 단일화 안 해요. 그게 2017년 대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홍준표 후보였죠. 아 그렇군요. 간철수가 볼 때 이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힘 보태주면 이 사람 된다. 그럼 나도 챙길 전리품이 있다. 그럼 단일화합니다. 그게 2022년 대선입니다. 확실하네. 간철수가 지금 간을 봤더니 장동혁 대표 짱이다. 장동혁 대표 힘 실린다. 장동혁 대표 때문에 지지율 올라간다. 붕괴 가능성 없다. 내가 오히려 여기에 베팅해야지 나중에 얻을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지난 계엄 국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적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면을 싹 바꾸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애국 시민들한테 예쁨을 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 다음 공천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내에서 분탕하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간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 공천이 안전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배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4명이 사퇴해야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 양양자 우재준은 사퇴할까 말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재원, 신동욱, 김민수 뭐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4명이 동시 사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는 붕괴할 수도 없고 또 탄핵할 수도 없다. 당헌 당규상.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는 붕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간을 잘 보신 거네. 탄핵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네.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당원. 그러니까 탄핵은 어떻게 하냐? 의원들이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 당원 당규에 규정된 일정 숫자 비중 이상이 서명 연설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과반이 넘으면 탄핵이 됩니다. 당원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없는 거야. 당원이 지금 뽑아 올렸고 당원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당원이 더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스레드라든가 SNS 공간 뭐 커뮤니티 등등에 내가 지금 당원 가입했다. 책임 당원 드디어 됐습니다. 기뻐하면서 인증샷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장동혁 대표 뭐 의심했는데 혹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탈당을 고민했는데 혹은 예. 탈당을 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원들의 여론으로서
결정하는 일들, 그러니까 당원들이 직접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경선이라든가 뭐 당내 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것에서 목소리 단단하게 내줄 텐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명확한 것입니다. 예. 그 어디죠? 김진애 팬클럽 회장을 했던 사람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 이번에 책임당원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모은 서명 보니까 뭐 한참 모았는데 10,000명 모았나요? 8,000명 모았나요? 아, 그밖에 못 모았어요? 우리 저기 뭐 지금 뭐예요? 그 징계 청구할 때 서명 받을 때 그냥 하루만 모아도 15,000명, 16,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예. 그거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모으면 그러면 10만, 20만 금방 모아요. 책임당원들만 모아도 그 정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장동혁 대표 쫓아내자고 막 모이는데 그렇게 돼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 그 위드훈이었나요? 하여간 한동훈 쪽 한 딸들 모여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시키는 그런 집회를 하자 당사 앞에서. 그거 어떻게 됐죠? 찻잔 속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표현은 장동혁 대표를 뭐 처형하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정을 고조시켰는데 그 글 쓴 사람만 화가 났었나 봐요. 예, 그 거의 뭐 그런 모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당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계가 뭐예요? 징계를 뭐 그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그런 숫자를 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해서 이제 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청구가 들어온 뭐 순서대로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두 번째, 냉철한 분석, 냉철한 진단. 저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는 그 한동훈 의원 좀 복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복당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 복당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한동훈 자택 IP 주소를 공개해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쳤다면 가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복당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간을 잘 보잖아요. 특히 안철수가 자기가 전공한 IT 분야에서 가는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IP 있어요. 주소가 자 보십시오. 아까 이제 언급했던 윤재옥이라든가 윤재옥 할아버지, 뭐 주호영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요 IP가 뭔지 몰라요. IP 주소가 뭔지 이거를 지금 한 달을 설명해도 교육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는 딱 아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바이러스 막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IP 주소 같은 건 굉장히 그런 걸 할 때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나 그런 패턴을 잡을 때 저 IP 주소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이 뭐냐? 지금 자택에 대한 IP는 정해져 있고 그 IP에 그 정해진 IP에서 동일한 작업이 여론 조작 작업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의혹의 골자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보세요.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허수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지금 친정과 시댁을 하나로 결합했습니까? 지금 다 같은 집에 살아요? 혹은 제가 지금 언급 안 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지윤. 한지윤은 미국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딸. 예, 딸입니다. 딸의 딸. 이름. 한지윤은 어떻게 같은 IP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을 했죠?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지윤이 엄마 나 지금 글 너무 작성하고 싶어. 비행기 티켓 좀 끊어줘.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명의 도용을 활용을 한 여론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을 할 때 한 사람이 막 여러 작업을 트래픽을 막 늘려가지고 예. 장동혁 대표라든가 뭐 그 시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작성하고 싶은데 예. 개정당 3개밖에 작성하지 못하게 바꾼 게 9월 달이에요. 아, 그렇군요. 9월 10일부터 그걸 했습니다. 한 사람이 3번. 예, 하루에 한 세 번. 사람이 3번을 바꾸고 나니까 갑자기 등장한 계정이 한지윤,
허수옥, 진형구, 진은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최영옥만 하루에 글을 몇십 건을 작성을 해가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김경수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식의 글들을 하루에만 몇십 건씩 작성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그 한 계정만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예. 계정의 어떤 트래픽을 제한을 하니까 3건밖에 못 쓰게 하니까 지금 언급한 요 계정들이 나온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다. 단순히 가족들이 글을 좀 썼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윤재옥이나 주호영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글 좀 쓸 수 있지, 사설 좀 옮겨 적을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인이 이 계정들을 활용해서 조작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에 누군가가 뿌려서 언론에 누군가가 전달을 해가지고 언론이 야, 당원들도 윤석열 욕한다. 윤석열 얼마나 정치 못하냐라는 식의 여론 선동질을 또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안철수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죠. 뭐 이 이야기는 또 이제 또 뭐 이미 많이 한 이야기니까 요 정도 정리한다면 예. 지금 친한계 징계에 대해서는요. 일단 사람이 몇 명이냐가 친한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픽 내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만 징계당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내가 징계받는다면 왜 나만 징계해요? 쟤는 왜 안 해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재준이 지금 저는 치킨 안 뜯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박정훈이 MBC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MBC 시선집중 아주 그쪽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데 출연 열심히 해요.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희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친한계 의원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같이 치킨 먹었는데 왜 나는 거기 명단에 안 올라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왜 하죠? 박정훈이 나를 징계하려면 고동진도 징계해야지 라고 일러주고 고동진도 있는데 나만 징계할 거 나 억울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매도 다 같이 맞으면 좀 덜 아프고 덜 무섭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끌어들이는 거,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결국 연출하고 싶은 쇼는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징계할 거야 못할 걸? 이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수위, 우선순위 이런 걸 가려가지고 정말 문제가 되는, 특히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강한 조치가 갑니다. 뭐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당원권 정지 2년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뭐 그 정도에는 우리 책임 당원들이 노력하셨다라고 해드릴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서 한 방송에서 우재준이 나와가지고 저는 부산도 안 갔고요. 치킨도 안 뜯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떠넘기기식. 나를 징계할 거면 저 사람이 징계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왜 나는 징계하고 얘는 징계 안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친한계가 이 문제로 서로 분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상수 같은 애들이 그 밖에서 더 시끄럽게 떠들고 더 어떻게 보면 시선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패턴이다. 예. 좋습니다.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하고 아주 유쾌하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심야에 방문하시면 그 자장가처럼 들으시고 숙면을 취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째 오늘 저녁 방송 하십니까? 그럼요. 오늘 정도 하시네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뭐 이재명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도 지금 뭐 백약이 무효다, 혹은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 혹은 지금 이런 와중에도 극약을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호남에 반도체 몰빵한다? 이거 지금 호남 빼곤 다 화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됐던 에브리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이 TK만큼 부정평가가 많아졌어요. TK가 60%면 부산 부울경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지역 갈라치기는 정말 예상 못했고 화가 난다. 이런 줄 몰랐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당 안에 배신감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게 자리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내내 이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전체적인 지지율 숫자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호남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 모두가 다 압니다. 이거 오로지 전당대회용이다. 당대표를 정청래가 지금 다시 확보를 해버리면 이재명의 남은 임기가 위험하다. 이거 모두가 다 그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 사람들이 지금 똑똑해지셔야 돼요. 호남 사람들이 그 반도체 준다라는 말에 감언이설에 쏘가가지고 되도 않는 정권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경우에는 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호남에 반도체 공장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소한 원전 필요하다. 원전 짓는 데는 10년 넘게 걸린다. 그러니 이건 가능한 플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특히 용수 문제 같은 경우. 삼성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었는데 용수가 부족해요. 그러면 뭐 제한적 단수 조치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지역의 민심이 전부 다 삼성에 향할 거고 삼성한테 배상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 될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수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재명이 자폭하는 그런 정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는 어디까지 갈까? 벌써 지금 몇몇 곳들, 안양 만안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앞으로 풍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이 전술은 틀렸는데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뚝심 있으면 안 되는 일에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홍명보가 하다가 결국 지금 이 월드컵에서 재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앙인 줄 몰라서 만드는 재앙이 있고 재앙인 줄 알면서도 만들어야만 하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엮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을 지금 40%대가 아니라 그 이하로 40 이하로 박살을 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드린 말씀, 이런 설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설득하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는 이유 설득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면 참정권 문제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재명이 레임덕에, 완연한 레임덕에 빠지면 정치적인 흐름이 전부 다 넘어옵니다. 그런 상황이 가장 우리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낮 12시부터 7월 1일 여름 개편으로 낮 12시부터 이제 오전 방송을 시작해 봤는데요. 이영풍 TV, 우잘사 TV 합해서 한 4천여 명 넘는 분들이 동시 접속해서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대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제가 급한 개인 일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스페너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